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연휴가 많은 휴일 동안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 참 많았는데요. 해마다 이맘때면 전해드리게 되는 소식인 것 같아요. 농가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게 농기계 사고라고 합니다. 농촌진흥청이 수확철을 맞아서 농기계 사고 예방에 철저한 주의를 해달라는 당부에 나섰는데요. 정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기계 관련 연평균 사고 건수가 1,2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고요. 사망자 수가 무려 76명, 치사율은 약 6%로 승용차 사고 치사율의 약 9배에 달하는 큰 사고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운기나 트랙터, 콤바인 이런 농기계 사용이 늘어나는 수확철이다 보니까요. 10월에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데요. 일반적인 경운기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도 많이 발생하지만요. 농가 지나다 보면 야간에 등화장치를 붙이지 않고 달리는 경운기 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운전자들이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할 경우에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상이죠. 농업인들 스스로 평상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우선이고요. 또 농기계 정비 점검도 잘 하셔야겠지만요.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니까 농가를 지난 차량들도 각별히 주의하실 시기인 것 같습니다. 10월 7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다들 잘 쉬셨나요?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코에 뿌리는 독감 백신 소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돈 벌어주는 뉴스 시간에는요. 정부가 발표한 서민 자영업자 추가 지원 방안 등의 몇 가지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1963명이 함께 비빈 이 음식이에요. 한국 최고 기록 공식 인증을 받아서 한국 기록으로 등재됐다고 합니다. 1963년에 도민들의 성금을 모아 지은 전주 종합경기장이 새로운 사업을 위해 올해 철거되는데요. 이 경기장이 지어진 1963년만큼의 인원이 모여서 이 음식을 완성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겼다고 합니다. 전주 하면 떠오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전주. 제가 아주 좋아하는 도시인데.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2023년에 생산된 51개 농산물에 대한 소득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소식을 비롯한 이번 주 농작업 정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023년 주요 농산물에 대한 소득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라는 게 어떻게 활용되는 자료인가요? 네, 농산물 소득조사는 농업인의 작목 선택 등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요. 농업정책과 연구 지원 그리고 영농 손실 보상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조사는 2020년 농림업 총조사를 기반으로 설계한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2023년에 생산된 딸기와 가지, 토마토, 밀, 보리 등 51개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에서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었나요? 네, 조사 결과
시바르당 소득이 딸기, 가지, 장미, 토마토 순으로 높았습니다. 대체로 시설 장목 소득이 노지 장목 소득보다 높게 나타났는데요. 시설 장목 소득을 살펴보면 딸기가 1,467만 원, 가지는 1,306만 원, 장미는 1,284만 원, 토마토는 1,215만 원 등이었고요. 네. 시금치가 173만 원으로 시설 작물 가운데 가장 소득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노지 작물의 소득은 어느 정도로 나왔나요? 노지 작목의 소득은 포도가 643만 원, 블루베리는 603만 원, 생강 526만 원, 사과 503만 원, 배는 363만 원 순이었고요. 미래 소득이 13만 원으로 전체 작목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소득이 증가한 작목이 총 25개였고요. 네. 소득이 감소한 작목은 총 26개로 분석이 되었는데요. 소득이 20% 이상 증가한 작목은 노지 강귤이 77.3%, 고구마가 55.4%, 사과가 49.6%, 들깨가 39% 등 9개 작목이었습니다. 노지 강귤의 경우 출하기에 기상이 양호해서 수확량이 증가했고요. 사과배 등 대체 과일의 작황부 진입으로 인해서 강귤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합니다. 소득이 좀 많이 감소한 작목은 어떤 건가요? 네,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작목은 미리 31.7% 그리고 고랭지무가 26.2% 등 5개 작목인데요. 밀의 경우에는 봄철 저온과 여름철의 강우로 인해서 수확량이 감소했기 때문이고요. 고랭지무의 경우는 2022년에 가격 상승에 대한 기저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해서 소득이 줄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소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쪽 몸이 불편한 편마비 노인들을 위해서 이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움이 된다는 점, 이걸 확인했다고요. 네, 편마비는 여러 요인에 의해 신체에 발생한 장애 증상을 말하는데요. 응급질환 중 하나인 뇌졸중이 발생을 하게 되면 뇌 한쪽이 손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반대측 신체가 마비되고 퇴화하게 됩니다. 뇌졸중 발병 후 6개월간 정밀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 중에 10%는 정상 범위로 회복이 돼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여생을 재활 치료에 의존해야 합니다. 농촌진흥청은 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재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소, 꽃, 인삼가꾸기 등 농업활동 중심의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농업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편마비 노인 30명에게 총 16회에 걸쳐서 적용을 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네, 프로그램은 양손으로 분무기를 사용해 물을 주는 동작, 모종삽을 사용해 고랑을 만드는 동작 등 7종의 동작을 회마다 반복하게 함으로써 상하체 근육이 활성화되도록 구성을 했는데요. 집에서도 이 동작을 연습하게 해서 재활운동 효과를 높였습니다. 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아주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면서요. 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은 일반 복지관에서 매일 개별 운동을 수행한 대조 집전보자 예. 마비된 쪽의 근력이 39.3%가 향상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수행 과정에서 치유농장을 걸어 다닌 덕분에 보행 능력도 대조군보다 약 7.4%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후천적 장애 일종인 편마비 환자가 겪는 심리적 불안이 개선되는 효과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네,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널리 보급되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핵심 농작업 정보 알아볼게요. 농작물 수확이 한창인데요. 이번 주에 좀 특별하게 신경 써야 할 농작업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요즘에 전국적으로 고구마 수확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고구마는 9월 하순까지 수량이 거의 결정되기 때문에 10월 상중순까지는 수확을 마치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고구마에 같은 경우 고구마는 10도씨 이하의 낮은 온도에 접하게 되면 저장성이나 싹 트는 힘이 현저하게 약해지기 때문에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수확을 완료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수확한 고구마는 수확 후 일주일 이내에 온도는 30 내지 33도씨, 습도는 90 내지 95% 조건에서 4일 정도 아무리 처리를 한 다음에 직사광선이 들지 않고 통기가 잘 통하는 네. 창고에서 10 내지 15일간 예비 저장을 한 후에 본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구마 수확을 조금은 좀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코에 뿌리는 독감 백신이 승인이 됐다는 해외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박간슬 약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이거 얼굴이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예쁜 아내와 함께 살다 보니 더 얼굴이 폈습니다. 그 예쁜 아내라는 표현은 아내가 시킨 건가요? 오늘 듣고 있나요? 이제 이렇게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듣지 그래. 않더라도 미리 자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제 연습하고 있다.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백신 얘긴데 백신은 우리가 알기로 이제 주사로 맞는 거로만 알고 있는데 코에 뿌려서 효과를 본다고요. 이거 너무 편리하고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방송 듣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니 백신은 다 주사 맞는 거 아니냐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한 게 그런 형태의 백신이라서 좀 그런 게 있는 거고 사실 백신의 원리만 따져보면은 꼭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그래도 이걸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어려운 얘기는 빼고 네. 이 백신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 거냐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혹시나 들어올 수 있는 나쁜 병원군에 미리 적응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 같은 데서 보면 가끔 화재 대피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처럼 미리 화재 대피 훈련을 해봐야지 실제로 불이 났을 때 좀 잘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예쁜 아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은 아닌가요? 예방의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이 화재 대피 훈련 하듯이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병원군에 좀 익숙해지게 만들면 되는 건데 사실 건강한 사람이면 병원균은 몸 밖에 있고 그다음에 면역 세포는 몸 속에 있으니까 둘이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걸 좀 어떻게 만나게 해줄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가장 선호되고 좀 우리가 익숙한 방식이 이제 보통 팔뚝 같은 데 많이들 맞으시니까 이런 데다가 갑자기 이제 주사를 탁 꽂으면 이제 내부와 외부가 연결이 되는 일종의 터널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거기다가 죽은 세균들을 이렇게 쫙 넣어주면 이제 이렇게 만나서 이런 애들이 있구나 하고 면역세포들이 좀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죽은 세균을 넣어주냐? 우리가 화재 대피 훈련할 때 진짜로 불을 지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그러니까 죽은 세균을 넣어줘야지 이제 좀 문제는 없대 좀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럼 같은 논리로 꼭 주사를 안 맞아도 원래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좀 몸 바깥과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뭐랄까 일종의 적병지대라고 할까요? 네네. 그런 적병지대에 있는 곳에다가 똑같이 그냥 세균을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합리적인 추론이죠. 네, 진짜 맞는 말이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코에 뿌리는 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만나게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만날 수 있는 적병지대 중에 하나가 코 점막인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코 점막에 하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코 점막이 그러면은 더 좋은 이유랄까?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접경지대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몸에 여러 곳이 있는데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코 점막이 가장 접근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네. 그냥 코 우리가 사실 계속 생존을 하려면 숨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가 없으면 그 나쁜 공기가 그대로 폐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코털 정리 이런 것도 사실 남성분들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좀 번거로운 일이긴 하지만 그게 없으면 큰 먼지들이 하나도 걸러지지를 못하고 아하. 그 외에 작은 먼지들이라든지 아니면 세균 같은 것들은 코 속에 있는 끈적끈적한 피부 그걸 점막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흡착도 해주고 그러면서 여기를 계속 면역세포들이 순찰을 돌아요. 그렇게 순찰을 돌다 보면 아 여기 이런 나쁜 균이 있구나 해서 때려잡고 이런 걸 하는 건데 네네. 이게 참 좀 그렇게 되니까 어차피 거기 백신을 넣어주면 되지 않겠냐. 근데 이게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승환 아나운서님은 해양생물 관찰을 좋아하시니까 이제 근데 또 바다에서 물고기를 좋아하는 다른 부류의 분들이 계시죠. 낚시하시는 분들. 어어. 네, 낚시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고기들도 그냥 떡밥이라고 하나요? 그 죽은 먹이보다는 좀 살아도 꿈틀꿈틀하는 거에 굉장히 더 반응을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코 속에 있는 이런 세균들 이런 들을 계속 상시적으로 마주치는 이 접경지대 면역세포들은 우리가 백신을 맞듯이 죽은 세균을 보면은 그냥 죽은 세균이네 하고 별로 반응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야, 그 똑같은 면역세포인데도 그 위치에 따라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네. 몸속 깊은데 갑자기 원래 있으면 안 되는 세균이 보이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화들짝 놀란. 그러니까 내 안방에 뭔가 도둑이 들어오면 놀라잖아요, 사람이. 네, 그런 식으로 몸속에 들어오면 좀 강하게 반응을 하는 건데 그냥 접경지대에서 매일매일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국경 근무하시는 군인분들은 북한군 멀리서 보이니까 북한 사람이네 하는데 갑자기 뭐 서울 시내에서 갑자기 확 하면 깜짝 놀라는 놀라죠. 것처럼. 예, 네. 예.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 같은 이런 접경지대에서 점막에 흡수시키는 백신은 죽은 세균이 아니고 살아있는 세균을 씁니다. 아, 그래요. 다르네요. 네. 방식이. 예. 그런데 또 역시나 이제 살아있는 세균을 직접 쓰면 위험성이 있으니 이 독성을 약화시킵니다. 그걸 약독화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약독화된 살아있는 세균을 넣어주면 비실비실해서 감염은 못 시켜요. 그런데 뭔가 살아있는 미끼 같네. 그러니까 반응을 해서 면역력을 갖추게 되는 이런 방식인 거죠. 그 듣다 보니까 궁금해진 건데요. 그냥 안전하게 원래 하던 방식대로 살아있는 친구들 말고 죽어있는 친구를 주사로 하는 게 듣다 보니까 좀 쉽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지는데 왜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코로 하는 거는? 살아있는 걸로? 예. 저도 처음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배울 때는 아유 참 번거롭게도 한다. 그냥 주사 맞으면 끝나는 그쵸. 걸 뭐 예. 코에 어떻게 살균을 비실비실하게 만들어 넣고 막 이런데 요즘은 청취자분들도 조금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의료 공백 사태가 거의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도 이런 사건 한번 터지면 의료 체계가 흔들흔들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개발도상국은 어떨까요? 아, 예. 정말 더 흔들리겠죠. 네. 진짜. 예.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주사로 맞으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사를 제대로 놓을 줄 아는 의료인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주사를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의료기기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의료 기기도 있고 의료인이 있어도 백신이 유통이 제대로 안 되죠. 3가지 유통까지 다 필요한 건데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주사 맞는 거 뭐 그냥 동네 병원 가면 다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이 주사를 몸에 놓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그냥 주사 맞는다고 놨는데 그게 뭐 신경을 뚫는다든지 실수로 잘못 나서 우리가 보통 주사 맞는 위치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 신경이 지나가지 않고 큰 혈관이 없는 곳들. 그래서 엉덩이에 맞고 팔뚝, 어깨, 직지에 맞고 이렇게 하는 건데 뭐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주사를 맞다가 뭐 동맥에 구멍이 난다든지 이러면 어이구. 큰일 나니까 네. 정말로 숙련된 의료인이 필요한 행위고요. 두 번째로 의료기기가 중요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어릴 때 청취자분들께서도 그 기억으로 막 불주사 맞은 기억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왜 그랬냐면 주사 바늘이 너무 귀하니까 그걸 일회용을 쓰고 버리지를 못해서 불로 가열해서 소독을 하고 다시 쓰는 재사용하려고. 거였거든요. 네. 예.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개발도상국들은 여전히 또 그런 환경이 열악한 곳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주사 바늘도 잘 없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통인데 보통 콜드 체인이라고 하죠. 냉장으로 예. 유통되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백신들 이제 몇 년 전에 우리나라도 한번 그런 난리가 났었는데 백신이 실온에 보관되면 안 됩니다. 냉장 보관을 해야지 이제 품질도 균일하게 유지가 되고 변질이 안 되는데 그런 곳들은 이런 냉장 유통 설비가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배송하다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선진국에서는 주사로 맞는 게 편하죠. 그런데 개발도상국에서는 그런 게 안 되니까. 야,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네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오늘 소개한 코에 뿌리는 백신은 조금 뭐랄까요? 뭐 콜드 체인이나 네. 뭐 불주사나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방송 초입에 말씀드린 그런 코에 뿌리는 백신은 사실 개발은 200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최근에 FDA, 미국 식품의약청 FDA에서 요거를 예전에는요, 이게 코에 뿌리는 거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의료인이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저번 달에 이제 바뀌어가지고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할 수도 있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승인 조건이 뭐 이러저러 좀 바뀌고 조성도 예. 바뀌고 해서 입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그냥 내 코에 직접 뿌려서도 예방 안전하다. 효과가 예. 나오더라는 걸 확인을 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환자나 보호자가 놓을 수 있으니 개발도상국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리고 이거는 실온에 한 12시간 정도까지는 둬도 괜찮습니다. 물론 냉장 유통이 기본이긴 한데 12시간 정도라는 그 시간만 있더라도 사실 뭐 마을의 거점에서 주변 마을로 보내주는 이 정도까지는 커버가 될 수 충분하죠. 있으니까 예, 네. 그럼요. 이제 그런 것들 덕분에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는 주사 없이 백신 접종이 가능한 좀 이런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약간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아까 제가 세균을 비실비실하게 만들어서 넣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면역력이 좀 떨어진 예, 노인분들한테는 좀 위험할 수가 있는 아까 거예요. 그 생각이 들긴 했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50세 미만의 사람들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게 공교로운 게 보통 독감 위험하다 이런 분들은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럼 어떡하냐? 그래서 어르신들은 똑같이 그냥 전통적인 백신을 맞으셔야만 하고요. 주사로 맞는 네, 거.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냥 아직 이제 이 약이 곧 들어올 예정이긴 합니다만 어르신들은 여전히 이제 그냥 주사 맞으시는 게 더 편리하실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마침 이제 가을 되고 좀 쌀쌀해지니까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국가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 10월 11일인 금요일부터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10월 18일부터는 이제 모든 어르신들이 다 백신 접종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시기 놓치지 말고 예방 접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러면 어떻습니까? 65세 이상이긴 한데 나는 한번 코로 맞는 걸 맞아보고 싶다. 난 굉장히 건강한 편이다. 이러면 괜찮겠죠? 네, 이런 그런 분들은? 거를 예. 이제 이게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다기보다는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권장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에서는 이 제약회사가 책임을 진다. 이건 입증을 했다라는 거고 그걸 넘어서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적용을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환자 개인의 책임이니까 별로 권하지를 않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독감에 취약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원래대로 주사를 맞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코에 뿌리는 거 말고 주사도 안 쓰는 다른 백신 혹시 있나요? 이것도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은 게요. 이제 주사를 안 쓰는 백신은 코에 뿌리는 것만 있냐?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몸에는 이제 외부와 접견하는 접경지대가 다른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화기입니다. 소화기요? 네, 그래서 먹는, 우리가 예, 숨 쉬어야지 살 수 있는 거랑 똑같이 먹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물들이 통과할 수 있는 영양분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막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장이거든요. 그래서 장 쪽에서는 그런 유산균도 장까지 살아서 보낸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장에서 하는데 효율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유산균 장으로 보내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백신을 장으로 안전하게 보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먹어도 되는 백신이 가짓수도 적고 좀 효율도 떨어지는데 개발도상국에서는 쓸 수밖에 없죠. 혹시 아까 같은 설명드린 이유로? 이유로. 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먹는 백신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형 질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일 유명한 게 소아마비 백신이에요. 소아마비. 소아마비 백신도 먹어서 그렇게 접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많이 풀려서 이제 지금은 소아마비도 3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 2종류는 멸절을 시켰습니다. 지금 인류가 멸절을 시켰는데 아직 한 종류는 조금 남아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남아 있는 한 종류도 먹는 약으로 해결할 수 있다. 네. 예방할 수 있다. 네, 그거 말고 좀 네. 최근에 주목받는 거는 이제 콜레라 백신이라고 할 수가 콜레라요? 있어요. 예. 콜레라 굉장히 예전에 들은 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개발도상국에서는 콜레라가 여전히 문제인가요? 네. 그러면?
이게 콜레라도 개발도상국 지방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입으로 먹는 콜레라 백신이 개발이 돼서 보급이 되면서 개발도상국 아이들의 생명을 정말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다행입니다. 예. 이제 전 세계 어린이 사망의 한 10% 정도가 설사 때문이거든요. 근데 병적인 설사. 근데 그게 오염된 식수를 먹고 다시 또 설사라면 그 물이 또 지역을 아이고, 오염시키고 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좀 먹는 백신이 공급되지 않았으면 아마 그 아이들도 다 더 많이 목숨을 잃었을 거라서 이게 우리나라에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교양 수준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는 이런 백신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주사를 쓰지 않는 백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한슬 얼마 전에 결혼한 예쁜 아내가 있는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취약한 금융생활에 도움될 돈 벌어주는 뉴스 시간입니다. 동아일보의 강우석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 전해주실 소식이 어떤 내용인가요? 예, 먼저 정부가 이달 2일에 발표한 네.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방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정부는 앞선 7월에도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달 만에 추가 방안을 내놓은 거죠. 일단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고금리, 고물가 국면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지금 내수가 계속 어려운 상황이에요. 맞아요. 예, 수출만 잘 되고 있을 뿐. 그렇다 보니 정부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힘든 국면을 버티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계세요. 5월쯤에 전통시장이랑 주요 공단 다니면서 취재를 했는데요. 코로나 당시에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빚을 내서 버텼던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내수가 안 살아나니까 돈을 벌기는커녕 기존의 빚조차 갚는데도 허덕이는 분들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금리 엄청 올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심각하게 여기고 이들에게 보탬될 만한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발표 자료를 보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게 담겨졌다고 하던데 예. 어떤 내용인지 그 중에서 좀 핵심을 얘기해 주세요. 이게 별첨 자료가 20장이더라고요. 내용이 진짜 많은 방대하고 거예요? 좀 빡빡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은데요. 크게 3가지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 지원, 채무 조정,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이렇게 3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현재 고통스러워하는 빚 부담 줄여드리는 걸 넘어서 폐업 후의 재창업 지원, 컨설팅까지 폐업을 한 후에 재창업. 예. 그리고 컨설팅까지 정부가 좀 도와주겠다.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더 드리기로 한 것을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네네. 드리면 그동안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였던 사람에게는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로 지원을 해줬는데 이걸 이제 이분들의 재기를 돕는 차원에서 원금을 최대 15%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어요. 원금을요? 예. 오, 이자 부담이 아니라 원금을 예. 감면해 준다. 예. 거기에다가 연체가 1년 이상 지난 500만 원 이하의 빚을 1년 동안 상환을 미뤘는데도 못 갚은 분들께는 원금 전액을 감면해 주기로 했어요. 다시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조건이 연체가 1년 이상 지난 500만 원 이하의 빚을 1년 동안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원금 전액을 감면해 준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분들에게만 해당하신다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예. 원금을 전에 감면해 주는 게 있는데 조건이 있다. 예. 이런 빚 탕감 정책이 나올 때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불만 나옵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나는 뭐냐? 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거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사실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빚을 갚을 수도 있는데 정부가 갚아주니 안 갚겠다는 도덕적 해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취약계층 중에서도 정말 힘든 분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통해서 원금을 전액 감면받는 분들이 한 1,500명, 연간 1,500명 정도 될 것 같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맞다 틀리다 어떻게 판단하는 게 그죠? 어려운 참 문제잖아요. 조심스러운 지점 예,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런 거는 좀 챙겼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아까 금융지원, 채무조정,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이렇게 세 가지 대책 핵심이라 말씀드렸는데요. 네. 금융지원과 관련된 부분 조금 설명드릴게요. 나라에서 정책자금 대출 받으신 자영업자분들 중에 잠깐 자금상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제 빚에 대해서 상환을 미뤄달라고 이걸 유예라고 하더라고요. 유예를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원래는 실직, 폐업 등의 상황에 특수한 상황이 놓인 분들만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분들도 신청이 가능해진 겁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네.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분이시고 연체가 30일 이상 밀리셨다면 지역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혹은 대출 받으신 은행에 가셔서 신청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컴퓨터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절차를 모르시거나 처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일단 주거래 은행에 먼저 전화부터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네. 이거는 네. 꼭 참고를 하셔서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예. 직접 신청해야 하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막 복잡하다 생각하면 전화해 보라고. 예. 알겠습니다. 전화가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출 갈아타기인데요. 이제 그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도 온라인 갈아타기가 가능해졌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9월 30일부터 가능해진 건데요.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와 금융회사가 손잡고 같이 준비한 서비스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작년 5월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 창구에 가가지고 일일이 신청해야 되는 대환대출을 이제 온라인으로 구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대출을 받거나 갈아탈 때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같은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대출 금리와 조건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용해왔던 금융회사에 전적으로 기대지 않고 대출 조건이 좋은 금융회사로 손쉽게 갈아탈 여력이 생긴 거죠. 그건 너무 좋네요. 예. 예. 그 서비스 도입 초기부터 아파트 주담대는 갈아타기가 됐고, 그죠? 이거를 아파트 이외에 오피스텔, 빌라 같은 데로 확대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작년 5월에 처음 서비스가 시작됐을 때는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탈에서 받으신 대출을 좀 더 싸게 다른 금융사로 갈아타실 수 있는 것까지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 1월 9일부터 아파트 주담대로 확대됐고 1월 3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로 확대가 됐어요. 이제 소비자들 대출 중에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니까 국민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서비스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리고 9월 30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에도 이 서비스가 적용이 됐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연립, 또 다세대에 사시는 분들도 모두 다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건가요? 예, 이게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예. 그 실시간 시세가 조회되는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니까 아파트리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요거랑 빌라, 연립, 다세대에 한해서만 온라인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갈아타시려는 금융회사에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시세가 제공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파트 주담대처럼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체 상태의 대출이 있거나 저금리 정책금융대출에 가입하셨다면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온라인 갈아타기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은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정말 많이들 이용하시는 건가요? 어떤가요? 예, 이게 작년 5월 말에 서비스가 시작됐는데요. 그러니까 올 5월까지 1년 동안 20만 명분이나 종전보다 많이 쓰시는구나. 그렇죠. 예.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셨어요. 네. 근데 이 20만 명 분들이 보유하신 대출액의 총합이 10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이용하셨다고 볼 수 있을 그러네요.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1인당 대출 금리를 평균 1.52%포인트 그리고 연간 이자 비용을 162만 원이나 아끼셨다고 해요. 크네요. 예, 이거는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금액 그럼요. 같아요. 예. 이게 한국은행이 이제 곧 기준금리를 낮출 분위기고 분위기다. 네, 네. 이에 따라
저의 생각은 아닙니다. 네. 예. 대출 금리가 낮아질 분위기니까 네. 이참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 받아야 할 국민연금을 안 받아간 금액이 8천억 원에 달한다고요. 예.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도 이를 청구 안 한 분들이 1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요? 저도 수치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예. 근데 이 10만 명께서 청구하지 않으신 금액의 총합이 8,276억 원이라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국민연금을 그러니까 내셨던 분들이 예. 그 사실을 잊었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국민연금이 연금을 좀 수령해달라고 이제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예, 신원이 불분명한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0만 명 중에 한 5만 명 정도가 연금을 찾아갈 의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연금 차원에서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접촉이 잘 안 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나마 나머지 3만 명 정도 분께서는 일시금 형태가 아닌 방식의 수령을 희망하거나 이미 가입, 추가 납부 등의 형태로 연금액을 늘리겠다라는 답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궁금한 게 이겁니다.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수령하지 않으면 이 돈은 사라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연금 가입했는지 혹시 좀 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건가요? 네, 지금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 지금 현재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3세인데요. 네. 이분들이 국민연금에다가 내가 그동안 부었던 연금을 달라고 청구를 5년 동안 안 하면 이게 소멸이 된다고요. 아, 그래요? 예, 이걸 소멸시효라고 부르더라고요. 5년? 예, 네. 그러니까 5년입니다. 5년 네.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막 그 사업하시느라 바쁘신 분들 많을 거고 내가 국민연금에 돈을 넣었나 안 넣었나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참에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일단 가입 내역을 조회하실 수가 있거든요. 일단 가입 내역부터 조회하시고 만약에 가입이 된 게 있으면 연금 청구 신청이라는 란이 있어요. 예. 요걸 클릭을 하셔서 연금 청구를 신청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기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잊고 있었는데 예. 내가 받을 연금이 있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직장인들은 왜 이제 우리는 무조건 연금을 내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 잘 못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예. 좀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예. 헷갈릴 수도 있고 까먹었을 수도 맞아요. 있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민연금을 내가 좀 국민연금 좀 내야겠어라고 이미 가입 형태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 이미 가입. 이제 이 가입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조금 까먹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게 노후 생활에서 중요하니까 잘 챙기신다면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돈 벌어주는 뉴스 동아일보의 강우석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비빔밥이었습니다. 우리 강 기자님 비빔밥 좋아하십니까? 예, 거의 혼밥할 땐 맨날 먹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자주 먹는다는 얘기 같은데. 자, 7582님, 네, 전주 하면 비빔밥 해주셨고요. 2260님도 가을 채소 또 버섯, 고사리 골고루 넣은 비빔밥 최고의 미식이죠. 항공식으로도 최고예요. 맞아요. 예. 저도 항상 그 비행기 타서 선택하라고 하면 웬만하면 비빔밥을 선택하는데 심지어 해외 항공도 괜찮던데요. 예, 우리나라 항공뿐만 아니라 그죠. 9833님 비빔밥 얼마 전에 전주에 가서 먹었어요. 오늘 새벽도 잠이 깨서 청취하고 있어요. 라디오는 집에 오면 자동으로 켜놔요. 좋은 정보 항상 감사드린다고. 아이고, 네, 강 기자님이나 저나 항상 저희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주에 가서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강 기자님? 아직은 없습니다. 꼭 가서 먹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좀 다릅니까? 다르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꽤 아침에는 좀 쌀쌀하니까요.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고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아주 기분 좋게 즐겁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